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밤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는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주요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주식에 대해 다뤄주실 김본앤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1월 FOMC 회의록이 무난하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큰 변동성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주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한 주간 내용 정도 살펴보고요. 이번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메이저로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기업, 발표되는 기업들은 사실상 엔비디아 빼고는 이제는 다 끝났다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실상 이제 좀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내용 자체도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는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묻지마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자 계속 뒤에 이어서 내용 자체를 가져갈 부분 중에 가장 포커스로 잡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연준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서부터는 상반기 동안 혹은 올 거의 연말 끝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금리 동결을 가져갈 거야.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사실 모든 탓을 트럼프 쪽으로 최대한 돌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제일 포커스를 가지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 변동성이나 내용 해석이 거기에 맞춰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일단 좀 살펴보시면 좀 엇갈린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M7 기준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도 이제 1%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쪽에서는 지금 일단 좀 조정 장세가 만들어졌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지금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지금 일단은 크게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할 것 없이 지금 1%대 그 언더 내용 자체를 좀 잡아주고 있다. 에너지에서 확실하게 지금 좀 강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한 주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설명드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티커명은 ANET고요. 네트워킹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의 이제 산업 분야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솔루션. 이 내용만 들어보셔도 얘네가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아시겠죠? 가장 지금 최근에 우리가 몇 달 혹은 연 단위 기준으로 가장 뜨겁게 이슈를 달궜었던 내용 가지고 지금 현재 기업 운영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 자체를 가져가냐? 주요 고객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AWS, 아마존이죠. 여기에 특히 이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아리스타가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성능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시스코에 이어서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AI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 협업하여 지금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솔루션을 강화하는 기업이다. 지금 이 내용만 듣고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기 매출 서비스 매출, 제품 매출들을 지금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25% 성장 보여줬고요. 전분기 대비 6% 나쁘지 않죠. EPS마저도 29.2% 성장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 지금 일단 좀 예상치와 그 이상에 대한 실적을 잘 보여줬고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원하는 테마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냐면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하락 흐름 자체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 갭락까지 보여주면서 낙폭을 지금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일단은 앞에서 우리 클라우드 AI에 대한 기대감, 내용들 자체가 많이 식었다라는 거를 반증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 기업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현재 그동안 얼마나 주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얘가 지금 최근에 22년도 지금 저점 기준 22달러가 130달러, 거의 뭐 6배가량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 와서 오히려 더 이슈나 내용 자체 때문에 이번 실적과 내용 자체를 통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되려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AI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고밸류 상황에서의 지금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좀 보시면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 티커명은 CG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버핏이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SMR을 제가 팍스 다른 방송에서 가장 처음 족보 종목으로 제가 가져갔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전기차 수요라든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렇게까지 지어지면서 전력 소모량이 어마무시하게 지어질 거고 하이퍼스케일러 수준까지 넘어가는 내용까지 맞춰준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 수준의 전력 소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현재 수준에서 대처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기존 화력 발전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그동안 뭐 지금 현재 이상기후다 뭐다 온난화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지금 줄여가는 과정이 다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혹은 그 외쪽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 친환경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뭐 태양광, 뭐 풍력 그리고 이제 뭐 수력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런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건 좋지만서도 날씨라든지 영향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수요 자체를 받쳐주기에는 사실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결국 원전이에요. 원자로. 아니면 아예 원전을 짓던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셧다운까지 나와줄 수 있는 전력 소모량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른 시기에 맞물려서 오히려 다시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춘 200대 기업이고요. 자, 주요 미국 내 최대 원전 발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최대 규모고 수력, 풍력, 태양광까지도 가져가고 천연가스까지도 가져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전력에 대한 모든 인프라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슈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SMR마저도 지금 일단 최근에 사실상 살짝 조정 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까지도 보여주고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 체결까지 가져왔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오히려 주가가 또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낙폭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는 계속적으로 좀 담아둘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앞으로 5년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수록 결국에는 이 전력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크게 고점 돌파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점을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조정 장세나 내용 자체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월마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가이던스 하향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좀 또 말도 안 되게 밀려줬습니다. 자, 현재 어제자 이제 사실 6%대 하락을 보여줬는데 프리장 기준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8% 넘는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지금 소매 판매 지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냉각되고 있는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월마트 실적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겹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조만간 침체에 대한 분위기나 내용 자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마트의 지속적인 매출이나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해석을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함께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방송에 언급됐던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또 주요 시황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EPS도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2025년 가이던스 발표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유틸리티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 주가는 0.49%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는 41% 상승해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산업과 자동차 부문 성장 덕분에 연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 배당금을 8% 인상하며 21년 연속 배당 성장 기록을 이어갔고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13F 공시 투자 흐름 바뀌나입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매분기 자신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13F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번 4분기 공시에 따르면 기술주와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 헬스케어 섹터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랙홀과 브리지워터 같은 대형 운용사들은 이 테슬라가 지분을 확대했으며 이는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제조업을 결합한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드러켄밀러가 이끄는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는 이 쿠팡 지분을 줄이고 항공주와 헬스케어 종목을 추가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버크셔 해셔웨이의 워렌 버핏은 은행주를 대량 매도하면서 애플 지분을 유지했고 이 맥주 유통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에 새롭게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 투자도 확대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13F 공시는 기술주와 금융주 강세, 헬스케어 후퇴, 그리고 비트코인 ETF 투자 확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대가들의 시장에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FOMC 회의록 정책 불확실성과 OT 속도 완화입니다. 올해 1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QT를 완전히 종료하는 대신에 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한 유동성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월 법적 부채 한도에 도달한 후 이 특별 조치를 활용해 정부 지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내 부채 계정인 지급준비금과 미 재무부 계정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QT 속도를 늦추면 지급준비금 변동성이 줄어들 유동성 환경이 다소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보유한 장기 채권 비중이 높다는 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준의 보유 채권 중 10년, 20년 만기 채권이 4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물 비중 축소가 논의된 만큼 실행될 경우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한 FOMC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위원들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정책 변화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록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뒤에서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이번 13F 공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쏠리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 워렌 버핏의 투자 목적, 지주 회사이자 또 내수 강점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분위기죠. 또 더해서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드러켄밀러의 경우 항공에 투자를 이번에 많이 했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과거처럼 이게 기술주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이 변화는 네. 사실 좀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이미 버핏이 계속적으로 애플 대량 매도를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시점이 이미 앞에서 계속 힌트를 줬어요. 현재 버블이다. 근데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너 틀렸네 막 하면서 시장에서 좀 말이 많았는데 버핏 지수랑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쏟아질 조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크셔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 최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드러켄밀러마저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M7 기업들을 좀 피해서 웬만큼 좀 피해서 나머지의 어떻게 보면 순환주들로 지금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갔었던 펀드 매니저예요. 오히려 이제 남의 자본을 가져오면서 투자를 했을 때도 어마무시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은퇴를 하고 본인 자본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자본이 워낙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13F에 대한 내용 자체로 뛰어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많은 섹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픽하냐 내가 이걸 샀는데 옆에 비슷한 섹터에서 같은 섹터 안에서 비슷한 종목이 다른 게 오르고 내게 주고 이러면 굉장히 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고 결국엔 내 탓이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13% 가져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투자를 하겠어요. 1%, 2% 변동마다 정말 뭐 100억, 1000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퍼센트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내용들 자체를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져간다. 모든 내용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힌트를 빌려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25년도 새해가 되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13F를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 자 일단 드러켄밀러가 이번에 탑으로 일단은 가져왔었던 5개 종목 중에 테바가 지금 일단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했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바 파마슈티컬 어떤 기업이냐면요. 이스라엘 글로벌 제약사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떤 걸 가져가냐면 복제약을 좀 많이 합니다. 복제약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제약이다라고 하면 이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비아그라라든지 뭐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약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난다라고 하면 특허가 풀리고 복제약으로 넘어가죠. 그럼 훨씬 더 값싸게 시장에 제공이 될 거고 그러한 시스템을 맞춰놨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굳이 임상 이런 부분들 어려운 내용들 겪지 않고 사실상 시장에 검증받고 많이 팔리는 종목 많이 팔리는 약들 같은 경우를 빠르게 복제를 해가지고 여기서 빠른 수익을 얻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가 확실히 받쳐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기업마저도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활용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이미 탄탄한 기업이냐 오히려 신생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비중이 나눠지면서 투자가 지금 좀 많이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도 한번 좀 설명드리겠지만 뭐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투자를 가져가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로 지금의 현재 캐시카우는 없지만 뒤에서 말도 안 되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와서도 제가 작년에도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7달러, 6달러대 계속 사도 괜찮다, 장기 보유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벌써 11달러 이상 넘어왔어요. 그러면 또 몇 달 뒤에 제가 이거 사라라고 했었을 때 이미 30달러, 50달러가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늦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타이밍일 수 있고 가격 자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내가 꾸준히 여윳돈으로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돈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바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와줬어요. 조정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타이밍 자체를 저는 좀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이미 얘는 코로나 쇼크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16년부터 이제 쭉 하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와서 이러한 내용들과 겹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 이제 사실 매집을 많이 해가지고 급등까지 가져와서 사실 드러켄밀러가 이미 치고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13F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분기에서 샀던 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금 현재 이번 분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엑시트가 먼저 나와서 이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2달, 3달 정도 뒤늦게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만큼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정답은 아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드러켄 밀러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모르는 거고 그만큼 투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엑시트를 가져오더라도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마저도 현재 17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사실상 3가지 종목 중에 지금 좀 고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단 후보군으로 지금 좀 자리 잡혀 있고 조만간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가격 전략이나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일단 버핏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최근에 미국 주류 제조 및 유통기업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쟁 브랜드의 이제 광고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반사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지금 상위권에서 이제 좀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도미노 피자가 있어요. 도미노 피자가 있고 컨스텔레이션까지도 지금 일단은 가져가고 있고 그만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이 좀 연속점이다. 오히려 탑셀로 본다라고 하면 시티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지금 어떤 금융주들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비중 자체를 줄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그렇게 애플의 매도를 크게 보여줬다지만서도 지금은 순매도를 멈추고 현재 지금 비중 자체를 계속적으로 픽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버크셔가 어떠한 투자나 내용 자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 수가 있고요. 금융주들에 대한 지금 최근 상승에 대한 고밸류 평가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빅테크에 대한 내용 자체 투자는 지금 좀 많이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생각해 봤을 때 엔비디아까지도 이제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뭐 엔비디아는 이미 ARM이라든지 리커션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의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도 지금 탑 3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MBIS 지금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본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 내에서 추가적인 비중을 가져가면서 이쪽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 역시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얘네가 지금 현재 사업이나 내용 자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만큼 큰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도움을 계속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반증을 했었던 게 리커전에 대한 내용 자체다 보니까 사실상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들 현재 주가나 내용 자체 살펴보시면서 한 번 더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F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테바, 이스라엘의 제약사 등 여러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보면요. FOMC 회의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근에 연준 의원과 파월이 나오는 행사는 많지 않았는데 딱히 큰 주목을 이끌 만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근데 회의록에서는 QT 관련한 내용에 가장 관심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 부채 한도 역학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몇 달간 자금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퍼징 월 슬로우 밸런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참가자들이 이 사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일시 중지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QT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포커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좀 재밌어요. 제가 오늘 첫 방송에서도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준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가지고는 어떠한 행동,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표나 내용 자체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트럼프 1월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제 뭐 겨우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이미 12월에 사실 점도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그게 축소를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정책 결정은 이미 바이든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서부터 가져왔었던 그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했었던 결과예요. 갑자기 트럼프 됐다라고 해서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결정을 바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지금 꾸준히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죠. 우리가 코로나 때 어마무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자본을 풀다 보니까 유동성을 그렇게까지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요. QT를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따라서 원하는 기간이랑 내용 자체가 있는데 그만큼 과감하게 고금리를 가져가고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짧고 굵게 이 내용 자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상황을 보다 보니까 끈적이게 버티고 있는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4년도에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는데 거기서마저도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얘기를 뱉어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사실상 24년도에 금리 인하하고 특히나 25년도에 3번의 금리 인하 가져갈 거 2번으로 쭉 축소시켰고 그거마저도 연말 최대한 뒤로 끌면서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예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든 해리스가 됐든 상관없이 이 내용을 유지를 하는 건데 해리스가 되면서도 이 내용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연준 니네 계속 말 바꾸고 이렇게 할 거야? 네 진짜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시장이 하락을 가져가면서 또 욕을 먹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을 텐데 오히려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자 정책 막 이런 거 보면 물가 지금 상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동결해야 돼요. 이유가 지금 생긴 거죠. 이유에 대한 트리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QT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또 한 번 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간접적. QT가 좀 직접적인데 QT를 가져간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보시면 지금 대차제들표 축소라는 것 자체가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재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만기 때 오히려 재매입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던지는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채권이 넘쳐나고 채권을 그만큼 걷어들여야 되는 게 연준인데 채권을 뿌리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면 이거를 사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 채권 굳이 내가 이거 사야 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 이자 더 줄 테니까 좀 사줘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장기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결과값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사면. 근데 만약 연준이 지금 현재 대차제표 축소를 잠깐 일시 정지나 여기에 따른 종료나 혹은 줄이는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다시금 매입을 크게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매입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풀리는 지금 채권이나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시장에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받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자체를 접어들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로 가져갈 수 있고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뻔한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QT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시장의 약간의 반등 내용 자체를 이끌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상반기까지는 FOMC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포커스를 잡으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전 내용 자체 이슈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쥐어놨었던 내용들 이슈 자체는 잠깐 내려놓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내용 자체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록에서 QT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의 반등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시작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상 좀 필수 용어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ETF에 대한 투자 내용들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ETF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도 있지만서도 아예
아예 이제 기초 자산을 하는 내용 자체가 선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라가 아니고 네. 선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필수 용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정리를 하는 건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거죠. 우리가 미래의 가격 자체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뭐 농작물이 됐든 원유가 됐든 앞으로 3달, 앞으로 7달, 뭐 10달 뒤에 지금 현재 이 원유 가격이 어떨 것이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가격, 내용 자체 투자를 가져가는 게 선물이죠. 먼저 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현물은 지금 가격이죠. 그러면 선물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이랑 항상 똑같을 수 없겠죠.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하면서 가져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내용 자체가 선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차이가 나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면 콘텐고랑 백어데이션입니다. 자, 콘텐고는 뭐냐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시로 지금 현재 당장의 원유 한 드럼의 가격 자체가 한 배럴의 가격 자체가 $10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개월 만기 후에 원유 선물 가격이 지금 현재 $105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선물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기를 기준으로 지금 어떨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가져가는 게 선물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뒤에 지금 선물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이런 가격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높은 상태를 우리가 콘텐고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왜 발생을 하느냐? 보통 일부 원자재, 보관이 필요한 이러한 현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보통은 좀 더 높게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에서는 보관, 그리고 금융 비용, 그리고 보험이랑 기타 비용들, 수요랑 공급 자체는 원인 자체까지 나와주면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고가 만들어진다. 보관 비용까지 있잖아. 3달, 4달 창고에서 그 보관하는 비용들까지도 존재하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콘텐고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만기가 다가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가격이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 차익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매매나 내용 자체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가져가면서 이 베이시스 축소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가져가는 방식들도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관점은 우리가 리니어 투자로 가져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노리기는 힘들다. 이러한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어데이션이에요. 백어데이션. 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상태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공급 부족을 볼 수가 있겠죠. 현물이 그렇게까지 뛴다? 원유 가격이 갑자기 지금 현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좀 일시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이 백어데이션이 발생할 때 좀 많은 선물 투자자들이 이거를 노려서 사실상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투자를 좀 가져가는데 굉장히 리스크는 있다. 백어데이션이 사실 내가 생각했었던 그 가격 격차보다 훨씬 더 크게 리스크를 안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백어데이션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용어에 대해서 교육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한 발 남았다. 실적 시즌 대미 장식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26일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UBS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의 신형 AI 반도체 블랙웰 공급 효과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블랙웰 시리즈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이 단기 실적 증가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의지가 분명해지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152로 현재 주가 대비 약 9.5% 상승 여력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UBS 역시 블랙웰 시리즈 매출이 이번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 출하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강력하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UBS는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33%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AI 인프라 투자 확대도 엔비디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한 스타게이트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GB200 제품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요 지표 일정입니다. 먼저 2월 24일 월요일에는 일본에서 일왕생일로 인해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독일에서는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는 유럽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5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수는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이 경기 둔화 또는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록 데이터도 발표가 되면서 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월 27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GDP 발표는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 PCE 물가지수의 분기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28일 금요일에는 유럽과 일본에서 CPI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특히 일본의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 예비치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월간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표에 따른 지수 변동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부터 살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퍼블릭 스토리지 그리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월 25일 화요일에는요. 이 홈디포와 인투이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홈디포는 미국 내 주택 시장과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메리칸 타워와 쿠팡도 이날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월 26일 수요일, 이날에는 엔비디아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중 기술주 실적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로우스, TJX 컴퍼니, 시놉시스, 스노우플레이크 등이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7일 목요일에는 AI 반도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데요. 델이 가장 대표적인 실적 발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지난 4분기에도 서버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 향후 성장성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더해서 오토데스크,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의 기업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글로벌 시장의 주요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자들은 각 기업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들 기다리시던 빅 이벤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와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물이 소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 실적 시즌 상황을 보면 이미 크게 주가가 한번 눌렸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재밌죠.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딥시크 사태 때 이제 큰 낙폭을 한번 좀 보여줬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폭을 이제 좀 크게 키워가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쇼크 아닌 쇼크를 크게 받아줬었던 시점인데 그 내용 자체를 또 딛고 다시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 내용 자체가 사실상 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유지한다. 이것까지는 다들 인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봤었을 때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은 좋을 거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는 당분간은 좀 떨어지기는 힘들다. 결국에는 실적은 좋아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업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AI에 대한 시장 자체를 사실상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지난 실적도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실적 때 발표였는데 그 뒤로는 꾸준히 낙폭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 실적 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조금이라도 상승률이라든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상승률 내용 자체가 꺾이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또 이번 실적에서 큰 낙폭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부분이 트리거 삼아서 시장의 큰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는 타이니제로라고 지금 일단은 최근에 좀 나와준 이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가져가고 있는 연구원이 만든 건데 딥시크 오픈 소스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30로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챗GPT 같은 이러한 검색 엔진을 재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우려 섞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딥시크가 아니고 딥시크를 통해서 우후죽순 다른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값싼 내용 자체로 가져가면서 엔비디아 그렇게까지 비싼 데이터 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어? 라는 물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최근에 좀 가져갔었던 버블 내용 자체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엔비디아 투자 자체는 사실 조금 더 밀어두고 관망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량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좋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은 있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면요. 다음 주는 주 후반에 주요 지표들이 몰려있는 분위기입니다. GDP와 PCE 지표가 나오는데요. 먼저 PCE는 사실상 최근에 예측이 거의 되는 부분이라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번 CPI가 좀 높게 나와서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이번 지표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시장은 지금 지표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표를 보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표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 지표 내용을 통해서 연준이 그래 이거 좀 안 좋은데 당장에 다음에 금리 인하할까? 오히려 금리 인상할까? 이런 정책 결정을 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나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지표가 나와도. 그래서 이번 CPI가 사실상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LA 산불 때문이잖아. 다음엔 괜찮을 거야. PC 예상대로 나오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표에 대한 중요도나 내용 자체, 특히나 PC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큰 변동성을 이끌어갈 내용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지표보다는 지금 종전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면서 한 주 내용 자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와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지난 시간부터 제가 피보나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디값 해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좀 현재 시장에서 특히나 더 큰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선물에 대한 내용 타이밍보다는 조정받을 수 있는 빅테크들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 자체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낙폭이나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활용도는 높다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조정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지금 좀 많이 존재하죠. 저는 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점에서 M7들 특히나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할 것 없이 얘네가 지금 일단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범위 설정이나 내용 자체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지금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예 뭐 1달러서부터 생각을 해본다는 건 너무 큰 범위인 거고 최근 와서 강한 가파른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만큼 최근의 상승 대비 기준으로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서 가장 급등했었던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포커스 삼아서 우리가 이 피보나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 자리값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보는 건데 세 가지 자리값. 자, 이번 주 내용 자체에서도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릴 거예요. 왜? M7들이 여기서 조정 자리값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80%에서 90% 사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값 한 번 218달러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레벨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190 초반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20%가 넘는 하락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기준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 역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 상승 대비 기준으로 38.2%의 되돌림이 나와줬어요. 이 세 가지 마디값 기준에서 저는 382, 618 자리값을 체크를 하는데 얘는 이미 지금 좀 도달을 했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금 좀 반등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가장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 자체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바닥 대비 기준 혹은 중간 템포 기준으로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조정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자리값 조정은 무려 140달러 기준에서 56달러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랑 지금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새로운 AI 검색 엔진들이 킬링 앱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큰 사실상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는 필요가 없다. 비싼 데이터 센터는 필요 없다가 반증이 되면서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낙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56달러대까지는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그려질 수가 있다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기준에서 91달러 최대 그리고 65달러대까지 낙폭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자, 여기 기준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테슬라 똑같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했었던 내용 자체 기준으로 52주 지금 상승을 가져갔었던 테슬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유도 없이 하락을 가져가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효과를 못 보여주고 지금 오히려 앞에서 보여주고 나서부터 쭉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301 그러면 223달러 이 두 구간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매집으로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리값 선정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 자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피보나치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여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조정받을 수 있는 M7 기업들의 차트를 통해서 피보나치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교육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